1618년 한양 서궁. 차가운 겨울 공기가 궁궐 담장을 타고 내려앉던 날이었다. 조선의 왕비였던 한 여인이 더 이상 왕비가 아닌 존재로 그곳에 갇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임목대비. 선조의 계비이자 정식으로 책봉된 조선의 왕비였다. 그러나 그날 그녀는 궁궐의 주인이 아니라 감시 대상이었다. 왕의 명령에 의해 왕비가 스스로의 궁을 떠나 좁고 어두운 서궁에 유폐된 것이다. 문은 닫혔다. 궁녀들은 말을 아꼈다. 그리고 조선의 권력은 침묵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왕비가 감금되었다. 그것도 같은 왕실의 왕에 의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조선의 왕비가 이처럼 비참한 처지로 내몰린 것인가? 이 사건은 단순한 궁중 갈등이 아니었다. 조선 정치의 중심에서 벌어진 가장 잔혹한 권력 충돌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의 선택에서 시작되었다. 왕, 광해군. 그는 왜 왕비를 가두었는가? 그리고 조선은 왜 이를 막지 못했는가? 이 이야기는 허구가 아니라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 등 실제 역사 기록에 기반한 사건이다. 지금부터 우리는 기록 속에 남겨진 가장 충격적인 왕실 비극을 따라가려 한다. 영상이 흥미롭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에 끝까지 함께 해주길 바란다. 임목대비의 유폐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 그 시작은 훨씬 이전 왕위계승 문제에서부터 비롯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던 시기, 한조는 전쟁의 혼란 속에서 왕위를 지킬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때 한 인물이 부상했다. 광해군이었다. 그는 전쟁 속에서 실질적인 지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백성을 안정시키고 군을 정비하며 조선을 지키는 왕자였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신분이었다. 그는 적통이 아니었다. 후궁수생의 왕자였다. 반면 임목대비는 정식 왕비였다. 그리고 그녀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다. 영창대군, 정통성을 가진 왕위계승의 정당한 후보였다. 이때부터 균열은 시작되었다. 한쪽에는 전쟁 속에서 공을 세운 광해군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혈통의 정통성을 가진 영창대군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임목대비가 있었다. 조선의 대신들은 갈라지기 시작했다.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 전쟁의 영웅인가? 아니면 정통성을 가진 어린 왕자인가? 이 선택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었다. 조선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권력의 흐름은 점점 광해군 쪽으로 기울었다. 그는 이미 실질적인 통치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대신들의 지지를 얻고 있었다. 하지만 임목대비의 존재는 여전히 강력했다. 왕비로서의 권위, 그리고 정통 왕자의 어머니라는 위치. 이 두 가지는 광해군에게 있어 가장 큰 위협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왕위에 오르더라도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궁궐 안에는 여전히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이 존재했고 그 중심에는 임목대비와 영창대군이 있었다. 결국 선택의 순간이 다가온다. 왕이 되기 위해 무엇을 버릴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제거할 것인가? 조선의 왕이 된 광해군은 결코 평범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한 왕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왜 조선의 왕은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를 적으로 돌렸는가? 임목대비, 본명은 김씨, 연안 김씨 가문의 여인이었다. 그녀는 1584년 명문 사대부 가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영의정을 지낸 김제남이었다. 조선 최고 권력층에 속한 인물이었다. 이 가문은 단순한 양반 가문이 아니었다. 정치적 영향력과 학문적 권위를 동시에 가진 당대의 핵심 세력이었다. 1599년 그녀는 선조의 계비로 간택된다. 당시 나이 겨우 16이었다. 선조는 이미 노년기에 접어들고 있었다. 그리고 왕비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조정은 새로운 왕비를 필요로 했다. 왕실의 권위를 유지하고 정통성을 이어갈 후사를 위해서였다. 그렇게 김씨는 조선의 왕비, 임목왕후로 책봉된다. 궁궐에 들어온 그녀는 곧 중심 인물이 된다. 왕비라는 신분은 단순한 위치가 아니었다. 조선 사회에서 왕비는 국가 질서의 상징이었다. 유교적 질서를 대표하는 존재였다. 그리고 왕비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분명했다. 적통의 왕자를 낳는 것. 1606년
그녀는 아들을 낳는다. 이 아이가 바로 영창대군이다. 선조에게 있어 이 탄생은 매우 중요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적통 왕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미 광해군이 세자로 책봉되어 있었지만 그는 후궁 공빈 김씨의 소생이었다. 정통성이라는 기준에서 그는 완벽한 후계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영창대군은 달랐다. 왕비의 아들, 즉 적자였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조선의 권력 구도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임모광우는 단순한 왕비가 아니게 된다. 적통 왕자의 어머니. 이 위치는 곧 정치적 권력으로 이어졌다. 그녀의 아버지 김재남 역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외척으로서 조정에 깊이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대신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흐름이 형성된다. 광해군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세력이 갈라지기 시작한다. 이 갈등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었다. 왕위 계승을 둘러싼 생존을 건 싸움이었다. 광해군에게 있어 임모광우는 위협이었다. 그녀는 왕비였고 적통 왕자의 어머니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외척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반대로 임모광우에게 있어 광해군은 불안 요소였다. 이미 세자로 책봉되어 있었고 군사적 경험과 정치적 기반을 모두 갖춘 인물이었다. 서로를 제거하지 않으면 자신이 제거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 긴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궁궐은 조용했다. 왕비는 왕비로서의 역할을 수행했고 광해군은 세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유지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1608년 선조가 붕어한다. 조선의 왕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뀐다. 왕이 없는 조선에서 누가 다음 왕이 될 것인가? 이미 세자로 책봉된 광해군이 있는 상황. 그러나 정통성을 가진 어린 왕자 영창대군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임모광우가 있었다. 이제 선택은 미룰 수 없게 되었다. 조선의 왕자를 둘러싼 갈등은 이 순간부터 더 이상 숨겨질 수 없는 현실이 된다. 임모광우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이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과 아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광해군 역시 알고 있었다. 왕이 되는 순간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선조가 죽은 그날 이후 조선의 조정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선택은 어떤 비극을 불러오게 되는가? 1608년 한양 경복궁. 선조가 붕어한 직후 조선의 조정은 혼란 속에 빠져들었다. 왕이 사라진 자리, 그 공백을 채워야 하는 순간이었다. 형식적으로는 답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 광해군은 정식으로 세자로 책봉된 상태였다. 유교적 질서에서 세자는 곧 다음 왕이었다. 이는 명분상으로도 절차상으로도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하지 않았다. 광해군은 적자가 아니었다. 후궁 공빈 김씨의 아들이었다. 반면 영창대군은 달랐다. 왕비 임모광우의 소생, 즉 적통이었다. 조선의 정치 질서에서 적통이라는 개념은 절대적이었다. 단순한 혈통 문제가 아니라 왕권의 정당성을 결정하는 기준이었다. 이로 인해 조정은 둘로 갈라졌다. 하나는 광해군을 지지하는 세력이었다. 이들은 이미 현실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전쟁을 겪으며 실무 능력을 증명한 인물들, 그리고 광해군과 함께 전국을 운영해온 대신들이었다. 대표적으로 북인 세력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가진 대부파는 광해군 즉위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안정이었다. 이미 세자로 책봉된 인물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가장 혼란을 줄이는 선택이었다. 반면 또 다른 세력이 있었다. 임모광우와 영창대군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었다. 이들은 서인과 일부 남인 계열 인사들이었다. 그들은 주장했다. 왕위는 반드시 적통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영창대군이 비록 어리지만 왕비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정통성을 갖추었다는 논리였다. 이 갈등은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었다.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 조정의 권력구조 전체가 뒤집히는 문제였다. 광해군이 즉위하면 북인이 권력을 유지한다. 영창대군이 왕이 되면 새로운 권력 재편이 이루어진다. 즉 왕위 계승 문제는 곧 정치 생존의 문제였다. 이때 중요한 인물이 등장한다. 대부파의 핵심 인물 이이첨. 그는 광해군을 강력하게 지지했다. 그리고 단순한 지지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상황을 주도했다. 이이첨은 알고 있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리해진다는 것을. 영창대군이 성장할수록 그의 정통성은 더 큰 힘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결론은 하나였다. 지금 당장 광해군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 결국 조정은 빠르게 움직인다. 1608년 광해군이 즉위한다. 그는 조선의 제15대 왕이 된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왕위 계승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다. 절차도 지켜졌고 대신들도 형식적으로는 이를 인정했다. 그러나 그 이면은 달랐다. 이 결정은 갈등을 끝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갈등의 시작이었다. 광해군은 왕이 되었지만 완전히 안전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 궁궐 안에는 여전히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임목왕후와 영창대군이 있었다. 왕비는 여전히 왕비였다. 그리고 영창대군은 여전히 적통왕자였다. 이 사실은 바뀌지 않았다. 광해군에게 있어 이는 치명적인 요소였다.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자신의 정통성을 흔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궁 안에 있었다. 더욱이 임목왕후는 단순한 상징적 인물이 아니었다. 그녀의 뒤에는 외척 세력이 존재했고 그들은 언제든 정치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 상황에서 광해군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제한적이었다. 공존할 것인가 아니면 제거할 것인가. 조선의 권력 구조는 두 개의 중심을 허용하지 않았다. 왕은 오직 하나여야 했다. 그리고 그 왕이 진짜인지 혹은 임시적인 존재인지에 대한 의심은 곧 권력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었다. 광해군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제 그는 세자가 아니었다. 모든 책임을 짊어진 왕이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첫 번째 과제는 분명했다.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 그 대상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다. 임목왕후 그리고 영창대군. 이제 조선의 궁궐 안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과연 광해군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 선택은 얼마나 잔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1608년 이후 한양 궁궐 안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광해군이 즉위했지만 권력의 균형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였다. 트론은 조용했다. 왕은 왕의 자리에 있었고 대비는 대비의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긴장이 서서히 고조되고 있었다. 광해군에게 있어 가장 큰 위협은 분명했다. 임목대비와 영창대군. 이 둘은 단순한 가족이 아니었다.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정치적 상징이었다. 특히 영창대군의 존재는 치명적이었다. 그는 적통왕자였다.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왕위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었다. 조정 내부에서도 이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일부 대신들은 여전히 영창대군을 중심으로 결집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광해군은 쉽게 움직일 수 없었다. 왕이 된 직후 노골적인 숙청을 단행한다면 오히려 반발을 불러올 수 있었다. 따라서 그는 더 신중한 방식을 선택한다. 직접 나서지 않는다. 대신 자신의 의중을 읽고 움직이는 인물들에게 맡긴다.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 바로 이이첨이었다. 이이첨은 단순한 대신이 아니었다. 광해군 정권의 핵심 설계자였다. 그는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있었다. 영창대군이 살아있는 한, 그리고 임목대비가 궁 안에 있는 한, 전국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따라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명확했다. 정통성의 근거 자체를 제거하는 것. 하지만 문제는 명분이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다. 왕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명분 없이 왕비나 왕자를 제거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이이첨은 다른 방법을 선택한다. 죄를 만들어내는 것. 1613년 개추복사가 발생한다. 이 사건은 조선 정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 중 하나였다. 트론은 영모 사건이었다. 왕을 해치고 정권을 뒤집으려는 음모가 발각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이면은 훨씬 복잡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김재남이 있었다. 임목대비의 아버지였다. 그는 외척으로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곧 광해군 정권에게 부담이 되는 요소였다. 이이첨은 이 점을 놓치지 않았다. 김재남을 영모의 중심인물로 지목한다. 그리고 사건은 빠르게 확대된다. 관련자들이 체포되고 고문이 이루어지며 자백이 만들어진다. 조정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인다. 누가 연루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누구든지
다음 표적이 될 수 있었다. 결국 김제남은 영모의 주모자로 기정된다.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사형. 임목대비의 아버지가 처형된 것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다. 외척 세력의 완전한 붕괴였다. 임목대비는 정치적 기반을 잃는다. 그녀를 지탱하던 가장 큰 힘이 사라진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조정은 하나의 메시지를 받게 된다. 광해군 정권에 반대하는 자의 끝은 죽음이라는 것.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김제남의 처형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 사건을 통해 광해군 정권은 중요한 것을 확인한다. 조정은 이미 공포에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다. 영창대군, 적통 왕자, 왕위의 잠재적 경쟁자. 그의 존재를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제거할 것인가. 광해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다음 선택은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비극으로 이어진다. 어린 왕자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일까? 1613년 개축옥사 이후 조선의 권력 구조는 완전히 재편되었다. 한양의 궁궐안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 내부는 이미 공포로 굳어 있었다. 대신들은 입을 닫았다.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았다. 왕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이제 조정에는 하나의 질서만 남았다. 광해군을 중심으로 한 절대 권력, 그리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인물. 이이첨. 그는 개축옥사를 통해 중요한 기반을 확보했다. 임목대비의 외척 세력을 제거했고 조정 전체에 공포를 각인시켰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궁궐 안에는 여전히 위협이 존재했다. 영창대군. 그는 아직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 존재 자체가 문제였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여전히 적통 왕자였다. 조선의 법과 관습은 명확했다. 적통은 언제든 왕위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었다. 광해군이 아무리 왕의 자리에 올랐다 하더라도 그 정통성은 완전히 확고하지 않았다. 특히 조정 내부에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있었다. 겉으로는 침묵했지만 속으로는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이들이 존재했다. 이이첨은 이 점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다. 그에게 있어 정치는 단순했다. 가능성 자체를 제거하는 것. 따라서 다음 단계는 분명했다. 영창대군을 고립시키는 것. 1613년 이후 영창대군의 처지는 급격히 악화된다. 그는 궁궐 안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다. 왕자로서의 대우는 사라지고 감시 대상이 된다. 궁녀와 내관들은 말을 아꼈다. 그를 대하는 태도 역시 조심스러워졌다. 누구도 그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다. 왜냐하면 그와 연결되는 것 자체가 위험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조치가 내려진다. 영창대군을 궁 밖으로 내보내는 것. 명분은 분명했다. 안전을 위한 조치. 그러나 실제 목적은 달랐다. 궁궐이라는 보호막에서 분리시키는 것. 그는 강화도로 보내진다. 조선에서 유배지로 자주 사용되던 곳이었다. 바다로 둘러싸인 섬. 한번 들어가면 쉽게 나올 수 없는 공간. 영창대군은 그곳으로 이동한다. 아직 어린 나이였다. 세상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나이. 그러나 그를 둘러싼 상황은 명확했다. 그는 더 이상 보호받는 왕자가 아니었다. 강화도에서의 생활은 고립 그 자체였다. 그를 돌보는 인원은 제한되었고 외부와의 접촉은 철저히 차단되었다. 조정은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유배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제거를 위한 준비 단계라는 것을. 한편 임목대비는 이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이미 정치적 기반을 잃은 상태였다. 아버지는 처형되었고 지지 세력은 무너졌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였다. 아들, 영창대군. 그러나 그 아들마저 그녀의 곁을 떠나게 되었다. 왕비로서, 어머니로서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궁궐 안에서 그녀의 위치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광해군 정권은 마지막 결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단 하나였다. 어린 왕자를 살려둘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제거할 것인가. 조선의 권력은 더 이상 흔들림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선택은 되돌릴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된다. 강화도로 보내진 어린 왕자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일까? 1614년 강화도. 바닷바람이 거칠게 불어오던 그 섬에서 한 어린 왕자의 운명이 서서히 좁혀지고 있었다.
영창대군, 그는 이제 더 이상 궁궐의 왕자가 아니었다. 섬에 고립된 존재, 그리고 감시 아래 놓인 대상이었다. 그를 둘러싼 환경은 점점 더 엄격해졌다. 접촉은 제한되었고 정보는 차단되었다. 그의 존재는 점점 지워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고립은 단순한 유배가 아니었다. 이미 조정 내부에서는 결론이 내려진 상태였다. 영창대군을 그대로 두는 것은 위험하다. 그가 살아있는 한 광해군의 정통성은 완전히 확립될 수 없었다.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그 위험은 더 커질 수 있었다. 그가 성장한다면 그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 가능성을 광해군 정권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이첨은 그 결정을 실행에 옮길 준비를 마쳤다. 트론은 조용했다. 어떤 공식적인 명령도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시는 이미 전달되고 있었다. 강화도에 있는 영창대군을 처리하라. 직접적인 기록은 남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 사료는 그 과정의 윤곽을 전하고 있다. 1614년 영창대군은 갑작스럽게 병을 이유로 격리된다. 그는 좁은 방 안에 갇히게 된다. 문은 닫히고 바깥과의 연결은 완전히 끊어진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금처럼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변한다. 음식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 물조차 제한된다. 그리고 공기마저 막힌 공간. 이것은 단순한 격리가 아니었다. 의도된 죽음. 기록에 따르면 그는 결국 그 방 안에서 생을 마감한다. 주식. 어린 왕자가 숨을 쉬지 못한 채 죽어간 것이다. 그의 나이 겨우 8살이었다. 이 사건은 조선 왕실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비극 중 하나였다. 왕위 계승의 경쟁자라는 이유로 어린 왕자가 제거된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조정의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누구도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반대할 수 없었다. 이미 개추곡사를 통해 그 결과가 무엇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한양 궁궐. 이 소식은 결국 인목대비에게 전달된다. 그녀는 이미 상황을 짐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 예상보다 더 잔혹했다. 아들의 죽음, 그것도 보호받지 못한 고립된 공간에서 맞이한 죽음이었다. 그녀는 울부짖지 않았다. 기록에 남겨진 그녀의 반응은 조용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깊은 절망이었다. 이 순간 인목대비는 더 이상 정치적 인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였다. 그리고 동시에 왕실 내부에서 완전히 고립된 존재가 되었다. 광해군에게 있어 하나의 위협은 사라졌다. 영창대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여전히 한 사람이 남아있었다. 인목대비, 왕비, 그리고 죽은 왕자의 어머니. 그녀의 존재는 여전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광해군 정권은 알고 있었다. 영창대군을 제거했더라도 그 어머니가 살아있는 한 완전한 안정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다음 단계가 시작된다. 왕비를 향한 마지막 압박. 그리고 그 끝에서 조선 왕실의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 왕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1614년 이후 한양 궁궐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 되어 있었다. 영창대군의 죽음 이후 눈에 보이는 위협은 사라진 듯 보였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그 다음에 시작되었다. 궁궐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침묵했다. 그 침묵은 단순한 조심이 아니었다. 공포였다. 어린 왕자의 죽음은 조정 전체에 하나의 신호를 남겼다. 왕의 뜻에 반하는 존재는 누구든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이제 남은 문제는 단 하나였다. 인목대비. 그녀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여전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왕비. 그리고 적통 왕자의 어머니. 비록 아들은 죽었지만 그녀의 신분은 사라지지 않았다. 조선의 유교 질서 속에서 대비는 특별한 위치였다. 왕조의 어른, 왕조의 정통성을 이어주는 존재. 이 위치는 단순한 명예가 아니었다. 정치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자리였다. 광해군에게 있어 이는 마지막으로 남은 불안 요소였다. 특히 문제는 명분이었다. 광해군은 이미 어린 왕자를 제거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인목대비는 달랐다. 그녀는 공개된 존재였다. 왕비였고
조선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었다. 따라서 그녀를 제거하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한 일이었다. 용분이 필요했다. 이이첨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는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낸다. 임목대비가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 그리고 왕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혐의. 이 주장은 점점 확대된다. 대비의 주변 인물들이 조사 대상이 된다. 궁녀들과 내관들까지 감시를 받기 시작한다. 작은 말 하나, 작은 행동 하나가 모두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조정 내부에서는 이 흐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1618년 결정적인 조치가 내려진다. 임목대비의 폐위. 이것은 조선 역사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왕비를 폐위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지만 대비를 폐위하는 것은 더욱 충격적인 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왕비가 아니게 되었다. 공식적으로 신분이 격화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조치. 서궁으로의 유폐. 한때 조선의 왕비였던 인물, 왕실의 중심에 있던 존재가 이제 궁궐의 외진 공간으로 밀려난 것이다. 서궁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었다. 격리의 공간, 그리고 감시의 공간이었다. 문은 닫히고 출입은 제한된다. 그녀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었고 모든 행동은 감시 아래 놓였다. 이것은 사실상 감금이었다. 임목 나들은 이미 죽었다. 가문은 무너졌다. 그리고 그녀 자신마저 왕비의 자리에서 내려왔다. 모든 것을 잃은 상태. 그러나 이 사건이 남긴 충격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에 그치지 않았다. 조선의 정치 질서 자체를 흔드는 사건이었다. 왕이 왕비를 폐위하고 그녀를 감금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 행사가 아니었다. 유교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다. 조정 내부에서도 이 사건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누구도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못했다.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상황이었다. 이제 조선의 왕권은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광해군이 있었다. 그는 권력을 지켜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었는가? 서궁에 갇힌 임목대비. 그녀의 침묵 속에는 조선 왕실이 감추고 있는 가장 어두운 진실이 담겨 있었다. 과연 이 비극은 여기서 끝나는 것일까? 1618년 이후 한양 서궁. 그곳은 더 이상 궁궐이라 부르기 어려운 공간이 되어 있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채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장소. 그 안에 한 여인이 있었다. 임목대비. 한때 조선의 왕비였던 인물. 왕실의 중심에 서 있던 존재. 그러나 이제 그녀는 세상에서 잊힌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서궁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출입은 엄격히 제한되었다. 그녀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감시를 받았다. 궁녀들은 말을 아꼈다. 시선조차 쉽게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를 향한 태도는 조심스러웠다. 동정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임목대비는 혼자였다. 나들은 이미 죽었다. 가문은 무너졌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마저 조정에서는 점점 언급되지 않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정치적 존재가 아니었다. 기록 속에서도 그녀의 위치는 점점 축소되어 갔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그녀의 내면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서궁 안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갔다. 그러나 변화는 없었다. 같은 공간, 같은 공기,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고립. 임목대비는 이 공간에서 살아야 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기록은 그녀의 감정을 자세히 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왕비의 자리도, 어머니로서의 삶도,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서궁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한 고립의 상징이었다. 외부와의 단절, 그리고 기억에서의 삭제. 광해군 정권은 그녀를 죽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를 살아있는 상태로 지워버렸다. 이것이 더 잔혹한 선택이었다. 죽음은 끝이지만 고립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궁은 점점 더 조용해졌다. 찾아오는 이도 거의 없었다. 계절이 바뀌어도 그녀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봄이 와도 꽃을 볼 수 없었고 겨울이 와도 따뜻함을 느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제한된 삶. 그녀는 그 안에서 살아가야 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한 가지 감정이 점점 깊어졌다. 절망. 그러나 그 절망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일이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는 것을. 조선의 권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왕이 왕비를 폐위하고
왕자의 죽음을 막지 못한 나라. 그 현실 속에서 그녀는 살아남은 유일한 증인이었다. 서궁에 갇힌 존재. 그러나 동시에 모든 것을 기억하는 존재.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조정 밖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다. 광해군의 권력은 여전히 강력했지만 그 그녀 역시 서서히 생겨나고 있었다. 아직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서궁의 문을 다시 열게 만들게 된다. 그날이 오기까지 인목대비는 그 공간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완전히 혼자가 된 채로. 그렇다면 이 절망 속에서 그녀 곁에는 정말 아무도 없었던 것일까? 1618년 이후 서궁 안의 시간은 여전히 멈춘 듯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완전한 고립 속에서도 모든 것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었다. 아주 미약하지만 그녀를 향한 인간적인 시선이 남아있었다. 그 중심에는 몇몇 구민들이 있었다. 이름이 기록으로 분명히 남아있지는 않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과 관련 사료에는 인목대비를 은밀히 도운 이들의 존재가 암시되어 있다. 그들은 권력을 가진 인물들이 아니었다. 정치적 영향력도 없었다. 궁녀, 내관, 궁궐의 가장 낮은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들이 서궁 안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그들은 위험을 알고 있었다. 인목대비와 가까이 지내는 것 자체가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의심은 곧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았다. 작은 행동들이었다. 말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건네고 음식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준비하고 때로는 바깥의 소식을 아주 조용히 전했다. 이 모든 것은 기록에 크게 남지 않는다. 그러나 그 작은 행동들이 서궁 안의 시간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다. 인목대비 역시 알고 있었다. 이들이 감수하는 위험을. 그래서 그녀는 더 말을 아꼈다. 그들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도록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켰다. 이 관계는 특별했다. 권력도 명분도 없는 상황에서 오직 인간적인 선택으로 이어진 관계였다. 조선의 궁궐은 철저한 질서 위에 존재했다. 신분, 권력, 명령, 모든 것이 위계로 움직였다. 그러나 서궁 안에서는 그 질서가 완전히 작동하지 않았다. 왕비였던 인물과 궁궐의 하층 인물들 사이에서 오직 인간적인 연대만이 남아있었다. 이것은 작은 변화였다. 그러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 변화였다. 광해군 정권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모든 감정을 통제할 수는 없었다. 충성은 강요할 수 있지만 연민은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연민은 서궁이라는 공간 속에서 조용히 살아남고 있었다. 한편 궁궐 밖에서는 또 다른 흐름이 형성되고 있었다. 광해군의 통치는 점점 안정되어 보였다. 외교적으로는 명과 후금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했고 국가 운영 역시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불만이 쌓이고 있었다. 특히 서인 세력은 광해군 정권에 대한 반감을 키워가고 있었다.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다. 정치적 배제, 권력 독점, 그리고 무엇보다 왕실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 영창대군의 죽음, 인목대비의 폐위와 유폐. 이 사건들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다. 왕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는 인식. 이것이 점점 퍼져가고 있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다. 왕이라 하더라도 도덕적 질서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그 질서를 어긴 왕은 언젠가 이 믿음은 점점 확산되고 있었다. 서궁 안에서는 여전히 시간이 멈춘 듯 흐르고 있었지만 궁궐 밖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준비되고 있었다.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변화.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한 사람의 운명을 다시 움직이게 만든다. 서궁에 갇힌 인목대비, 그녀를 둘러싼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모든 긴장과 변화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으로 이어지게 되는가? 1623년 한양,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새벽이었다. 궁궐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해 보였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이미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조선의 권력은 뒤집히게 된다. 서인 세력을 중심으로 한 반정이 시작된 것이다. 이 사건은 후일 인조반정이라 불리게 된다. 광해군 정권에 대한 불만은 오랜 시간 축적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불만은 이제 행동으로 이어졌다. 반정 세력은 빠르게 움직였다. 군사를 동원하고 궁궐로 진입했다. 모든 것은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다. 광해군은 저항할 틈조차 없었다. 그는 체포되었다. 조선의 왕이었던 인물은
하루아침에 권력을 잃었다. 그리고 곧 폐위된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끝났다. 이 모든 과정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광해군의 정치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왕실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 영창대군의 죽음, 그리고 임목대비의 유패, 이 사건들은 반정의 명분으로 작용했다. 서인 세력은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왕이 도덕을 어겼다. 왕이 질서를 무너뜨렸다. 이 논리는 조선 사회에서 강력한 힘을 가졌다. 그리고 그 논리는 결국 왕을 끌어내리는 근거가 되었다. 한편 같은 시각 서궁, 그곳에는 여전히 임목대비가 있었다. 그녀는 바깥의 상황을 알지 못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정보는 차단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날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서궁 주변의 움직임이 달라졌다. 발걸음이 빨라졌고 목소리가 낮게 오갔다.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닫혀있던 문이 열린다.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던 문, 그 문이 그날 처음으로 열렸다. 임목대비는 그 순간을 마주한다.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었던 고립, 그 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반정 세력은 그녀를 찾아온다. 그녀는 더 이상 폐위된 존재가 아니었다. 다시 왕실의 중심으로 불려나온다. 임목대비의 신분은 회복된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즉위한다. 인조. 그는 반정 세력에 의해 왕으로 추대된 인물이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니었다. 조선의 정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임목대비가 있었다. 서궁에서 피어난 그녀.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기록에 자세히 남아있지 않다. 기쁨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감정이었는지 확실한 것은 하나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겪은 사람이었다. 아들의 죽음, 가문의 몰락, 그리고 자신의 폐위와 유패, 이 모든 시간이 그녀의 삶에 남아있었다. 반정은 성공했다. 광해군은 사라졌고 새로운 왕이 세워졌다. 그러나 이 사건이 남긴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조선은 다시 질서를 되찾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질서 속에는 이미 깊은 상처가 남아있었다. 그 상처는 단순히 정치의 문제가 아니었다. 왕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섰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 이 질문이 조선 전체에 남겨졌다. 그렇다면 반정 이후 이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가? 1623년 이후 한양의 권력 구조는 빠르게 재편되었다. 인조가 즉위하면서 조정은 새로운 질서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이 변화는 단순한 왕의 교체로 끝나지 않았다. 반정 이후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은 정당성의 확립이었다. 서인 세력은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해야 했다. 왕을 끌어내린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분명한 논리를 내세웠다. 광해군은 왕으로서의 도리를 어겼다. 왕실의 윤리를 무너뜨렸고 조선의 근본 질서를 훼손했다는 주장이었다. 그 중심에 놓인 사건이 바로 영창대군의 죽음과 임목대비의 유패였다. 이 두 사건은 반정의 핵심 명분이 된다. 조정은 이를 공식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한다. 광해군의 치세는 문제가 있는 통치로 규정되었고 그의 행위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그는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의 묘호는 주어지지 않았고 단지 광해군이라는 호칭으로 남게 된다. 이는 조선 왕조에서 매우 상징적인 조치였다.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완전히 박탈당한 것이다. 한편 광해군의 운명도 결정된다. 그는 폐위된 후 강화도로 유배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영창대군이 마지막 시간을 보냈던 그 공간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생을 이어간다. 권력을 잃은 왕, 이제는 누구의 위협도 되지 않는 존재. 그의 말년은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는 과거의 선택들이 남긴 결과가 담겨 있었다. 반면 임목대비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녀는 다시 왕실의 중심으로 돌아온다. 대비로서의 지위가 회복되었고 조정에서도 존중받는 존재가 된다. 그러나 그녀의 삶이 이전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겉으로는 회복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가 겪은 시간은 지워지지 않았다. 서궁에서의 고립, 아들의 죽음, 이 모든 경험은 그녀에게 깊은 흔적을 남겼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이후 비교적 조용한 삶을 이어간다. 정치의 중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권력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한편 반정에 참여했던 인물들 역시 각자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기, 김류 등 주요 인물들은
정권의 핵심으로 올라선다. 그러나 그들 또한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는 아니었다. 전쟁을 통해 권력을 얻었지만 그 과정 자체가 또 다른 긴장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의 정치는 다시 안정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안정은 이전과는 다른 성격이었다. 이미 한번 왕이 끌어내려진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조선 사회에 중요한 선례를 남긴다. 왕이라 하더라도 도덕적 정당성을 잃으면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 판단은 결국 신하들과 정치 세력이 내릴 수 있다는 현실. 이것은 조선의 정치 구조에 큰 변화를 의미했다. 영권은 여전히 강력했지만 절대적이지는 않게 되었다. 이제 조선은 새로운 균형 위에 서게 된다. 그러나 그 균형은 이미 큰 대가를 치른 뒤에야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 중심에는 한 여인의 삶이 있었다. 인목대비.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조선 왕실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직접 겪은 인물,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존재였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조선 역사 속에서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가? 인목대비의 삶은 조선 왕실 역사에서 가장 극단적인 변화를 겪은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된다. 왕비로 시작해 폐위된 존재로 떨어지고 다시 대비로 복귀한 인물. 이 극단적인 흐름은 단순한 개인의 운명이 아니었다. 조선의 권력 구조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기록들이 비교적 상세하게 남아있다. 그러나 그 기록들은 감정을 담지 않는다. 사실만을 남긴다. 영창대군의 죽음, 인목대비의 폐위, 서궁 유폐, 그리고 인조반정. 모든 사건은 건조하게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그 기록의 이면에는 한 왕실이 감추고 있던 깊은 균열이 존재한다. 조선은 유교를 기반으로 한 국가였다. 왕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었다. 도덕적 기준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존재였다. 그러나 광해군의 선택은 그 기준을 넘어섰다. 정치적 안정과 권력 유지를 위해 왕실 내부의 질서를 희생시킨 것이다. 그 결과는 분명했다. 왕은 권력을 유지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조선 사회에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권력은 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권력은 반드시 정당성을 필요로 한다. 그 정당성은 단순한 힘에서 나오지 않는다. 도덕과 질서,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서 비롯된다. 이 균형이 무너질 때 권력은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게 된다. 인목대비의 삶은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녀는 권력의 중심에 있었고 그 권력에 의해 모든 것을 잃었으며 다시 그 권력의 변화 속에서 복귀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녀는 선택권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권력의 흐름 속에 놓인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 흐름은 개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움직였다. 이 점이 이 사건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든다. 광해군 역시 단순한 악인으로만 볼 수는 없다. 그는 불안정한 정통성 속에서 왕위에 올랐고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선택을 해야 했다. 그러나 그 선택은 결과적으로 왕조의 근본을 흔드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조선의 역사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의 기준을 남긴다. 왕권은 절대적일 수 없다. 그리고 그 권력은 반드시 책임을 동반해야 한다. 인목대비는 이후 비교적 조용한 생을 이어가다 1632년생을 마감한다. 그녀의 죽음은 크게 기록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이미 역사 속에 깊이 남아있었다. 서궁에 갇힌 왕비. 이 한 문장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조선 왕실의 권력, 그리고 그 권력이 만들어낸 비극의 상징이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단순한 과거로만 볼 수 없다. 권력과 정당성, 그리고 인간의 선택이 만들어내는 결과. 이 질문은 시대를 넘어 반복된다. 조선의 궁궐 안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남긴다. 권력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권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